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K타운 핫 이슈 시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이 도움이 좀 필요해서 홍재식 기자를 먼저 모셔놓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무협소설은 좀 약해요. 네네. 네, 오늘 핫 이슈가 바로 이 무협소설의 대가 김용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 이슈는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홍재식 기자가 독단적으로 가져온 이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추앙받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또 저 역시 김용의 글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네. 뭐 오늘 사실 사신 방송이라고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 없고요. 네. 그렇게 그리고 말할게요. 받아들이세요. 네네네. 그리고 뭐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김용의 작품 한두 작품 정도는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아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은행 총재 하셨던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또 김용 하니까 무협 소설을 썼는데 한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중국 사람인데 그럼 왜 김용인가 이 부분도 제가 차츰 여쭤볼게요. 네. 중국 무협 소설의 대가를 대협이라고 불러요? 네, 그 중국에서는 사실 이 협자를 협객 뭐 이렇게 해서 부르긴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넣기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협객이라는 게 뭐 중국 무술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의리 있고 의를 따르는 그런 중국 그 무술 고수들을 얘기를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협객하고 네. 자객하고 다르죠. 다르죠. 네, 느낌이 다르죠.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대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네. 이제 대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가를 넘어서서 네. 중국 무협 소설의 대가해서 대협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네, 사실 김용이라는 작가가 한국에 알려진 거는 80년대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김용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들고 나온 거고요. 네. 뭐 저로서는 팬심도 좀 작용한 것 네. 같고 그리고 좀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안타까움도 좀 자리합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신 방송이라고 하셨을 만큼 홍재식 기자 개인적으로 느꼈을 네. 한 시대를 풍미하신 분이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건데 네. 이제 우리가 얘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걸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뉴스는 딱 한 줄이었어요. 중국 무협 소설의 대가 김용이 타계했다. 딱 한 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그런가 보다. 홍재식 기자 같은 분은 그래? 하면서 한 반나절을 우울해할 정도로. 네, 저도 뭐 사실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예전 생각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김용이라는 작가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럴까요? 어떤 인물이길래 홍재식 기자가 이렇게 반나절을 우울해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 옛날 분입니다. 1924년 중국 저장성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이분 신문 편집장을 하다가 유명해진 그 홍콩의 일간 신문 명보를 창간합니다. 이 명보가 김용 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김용. 예, 김용 작가 뭐 김용이라고 그냥 저도 그냥 부릅니다. 예. 뒤에 뭘 붙이고 뭐 싶은데 선생님이라고 그렇죠? 부르기에는 제가 만나뵌 적이 없어서 뭐 어떻게 얘기 못하겠습니다. 대가 김용이 창간한 게 홍콩의 명보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뉴스하면서 홍콩 명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1959년에 창간을 했는데 네. 사실 김용 작가의 본명은 사량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분 같다. 네, 근데 네. 이 김용이라는 이름은 이 사량용의 용자를 네. 파자를 한다 그러죠. 한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김용 이렇게 그거를 자기 필명으로 썼는데요. 물론 한국 분들에게는 김용으로 이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청나라 때부터 유명 시인의 가문 출생이어서 과거급제한 인재가 많은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 김용 작가는 1955년부터 72년까지 딱 15권의 무협 소설을 집필합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80년대 중후반 이제 번역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협 소설이 이런 거구나, 김용이라는 작가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다. 방학 때 저도 보긴 했는데 이게 80년대 중후반 우리 홍재식 기자 고등학생이었죠. 사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어머님한테 제가 살면서 네. 책 많이 산다고 혼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많이 샀어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방학 때였는데 아침에 너무 1권을 보고 사실 이제 고모가 이거를 한 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고모한테 이제 1권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엄마한테 돈을 타서 아침에 서점문 열자마자 가서 2권을 샀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책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18권을 한 1, 2주 안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권을 봤는데 오후가 되니까 다 봤어, 한 권을. 네, 진짜 밥 먹고 그거 책만 봤죠. 엄마 입장에서는 저 자식이 저 영어 책을 그냥 저렇게 반나절만에 독파를 그렇습니다. 해야지 저 쓸데없는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다 5,000원이면 이해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거를 처음이었습니다. 네. 기분 좋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 김용이라는 작가 무협소설의 대가 네. 그저 그냥 단순히 중국의 유명한 무협소설 작가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알고 나면 정말 대단하죠. 네, 흔히들 김용의 독자들은 전 세계 3억 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를 평가하는 그 어휘들, 평가하고 있는 그 어휘, 그 단어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론되는 것이 판타지계의 J.R.R. 톨킨이 있다면, 네. 그 롤드 오브 더 링의 J.R. 톨킨이 있다면 네. 무협 소설에는 김용이 있다라는 정도도 있고요. 네. 그 교과서, 중국의 교과서에는 사실 김용의 소설들 작품들이 좀 많이 게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의 이 작품들을 연구하는 것을 김학 또 용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식인들이나 교수들이 이걸로 학위를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네. 이 사냥용이었을 때 명보를 창간했는데 명보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신문이. 그래서 이 판매 부수를 올리자고 김용으로 필명을 바꿔서 네.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무협 소설이었는데, 그러니까 판매고 올리자고 무협 소설을 이게 치렀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명보가 처음부터 잘 팔렸으면 우리는 김용이라는 사람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명보의 그 판매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네.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홍재식 기자도 저희 위코리아 뉴스쇼의 청취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 핫 이슈를 함께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타운내 이제 핫 이슈 취재 기자가 어느 순간 돼버린 비슷한 중국의 과찬이십니다. 네, 저 민망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빨리 바꾸고 있어요. 네네네. 중국의 셰익스피어라고까지 불렸다면서요? 네, 굉장히 그 스토리텔러로 평가받는데 네. 사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작품은 지루하지 않게 독자들을 좀 집중을 시키고 그리고 어문학이나 철학, 종교 그리고 사학 등 넓은 범위의 지식을 갖고 무협지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 수많은 독자와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향년 94세였거든요. 네. 천수를 누렸다고는 하지만 큰 별이 졌다는 사실은 뭐 어떻게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김용 작가 하면 이제 뭐 떠오르는 게 영웅문, 네. 뭐 소호강호,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소호강호 같은 것도 뭐 다 영웅문도 그렇습니다만 영화로 다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긴 시리즈로. 네. 장면 살짝 좀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이 우리가 책을 읽어드린 대신에 그 영화로 한번 그 느낌을 네네네. 살짝 추억을 알겠습니다. 네, 그 네. 중국 특유의 액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소호강호. 네, 대사 조금만 들어보죠. 네. 대사가 좀 나와야 될 텐데 못 알아듣지만. 한창 투식을 겨루고 있는 중이다. 네. 어우, 칼을 휘두르니까 그 손으로 잡아버려요, 막 칼을. 좀 징그럽습니다만은. 네. 대세가 기울었다, 이 배신자야,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더 여기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이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그 김용의 소설 갖고 이제 이 홍콩 영화에서 무협이 이렇게 갑자기 확 뜬 게 네. 이제 서극이라는 감독이 나오면서부터거든요. 네. 그리고 영웅본색을 만든 감독인데 왜 영웅본색 보면은 주인공들이 탄창도 안 떨어지게 총알을 계속 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서극의 말에 빌리면 그것이 협객의 어떤 그 선을 잇는다라는 개념에서 총을 한번 주고받는 게 바로 이렇게 칼이나 권을 한 합을 주고받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네. 합니다. 그걸 총을 단순히 서구식 그런 총 네네네. 그 무기 개념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네. 어떻게 보면 허황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게 단순히 허황된 그게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그 무술을 겨루는 거고 그게 협에 있다고 하는 건데요. 예, 그 줄기를 이으는 거죠. 네네네. 자, 김용의 작품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더 부연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그래요? 지금 예. 방금 전에 이 영화 사운드 조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자분들은 요거 사운드만 조금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영화인지 어떤 장면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알려진 게 좀 몇 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예전에 집계된 것들이라 조금 있는데 일단 대만에서 한 1,000만 부 그리고 중국에서 1억 부 이상 총 판매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용의 정식 문고판 소설 판매량이 한 3억 그리고 해적판까지 하면 10억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출판됐다고 감안을 하면 사실 정확한 판매량 집계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또 저작권 개념도 없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위작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짝퉁. 네. 근데 이 추억의 출판사인데 이 고려원 있었습니다. 한국에. 네. 이 고려원이 사실은 그 문고판도 많이 나왔죠. 네. 이게 정비석 씨의 그 손자병법을 출간하면서 이제 네. 알렸는데요. 사실은 영웅문이 가장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고려원이 김용의 이 3부작 소설을 영웅문이라고 이제 1, 2, 3부로 기름을 달아서 6권씩 총 18권 번역서를 출판했는데 당시 집계가 800만 부입니다. 와, 이때가 한 70년대쯤 됐죠? 86년. 86년이에요? 네. 86년. 네. 그 당시에 800만 부면 지금으로 따지면 글쎄 뭐 한 4,500만 부 정도의 의미가 네.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데 저도 이때 뭐 처음 접했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는 세 개로 나누는데 원제가 사조영웅전, 신조협녀, 뭐 의천조령기 이렇게 구성돼서 사조 3부곡으로 불리는데요. 이게 제가 이 고려원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김일강 옮김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김일강 씨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옮김 이게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수준의 그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때 뭐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고려원이 해적판을 내놨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 후에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정식 계약을 해서 다시 영웅문을 출간을 했는데 네. 고려원 버전보다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중고 서적에는 고려원 이 번역본을 찾는 발길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한국 최고의 무협지 사상 한국 최고의 판매량이고요. 800만 부는. 고려원이 낸 영웅문.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 지금 들으셨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옛날 추억에 잠길 거예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파산해서 고려원이 없어졌지만 네. 사실 이때 돈을 톡톡히 벌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들으셨던 이제 동방불패로 알고 있는 이 소호강호, 네. 뭐 서거문구록, 천용팔부, 녹정기 등이 유명한데 이 웬만한 작품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영화, TV로 계속 나오고 있고 게임으로도 출판된 바 있습니다. 영웅문 시리즈는 게임으로도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영웅문 2부 이제 신조협녀 같은 경우는 해봤어요, 영웅문 게임? 했습니다. 저 PC 게임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PC 2부 게임 옛날에. 신조협녀 같은 경우는 유덕화가 이제 주인공으로 드라마에 캐스팅됐었고 네. 그 송승헌 씨하고 교제했던 중국 홍콩 여배우죠. 저 유력비. 있었는데 신조협녀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바에서 이제 유덕화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때가 가장 그 여주인공 소영녀다운 캐스팅이었다라는 평가를 아직까지 받을 정도고요. 이제 이쁜 여배우들은 이렇게 신조협녀 영웅문 2부 이 신조협녀 TV 시리즈의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 김용의 흔적이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무협 소설이라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허황되게 보일 정도로 어떤 과도한 액션 같은 거, 무술 같은 게 있으면서도 살짝 좀 야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또 타계한 이후에도 그 인기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왜 만화 가게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가지 말라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협지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끔 야한 게 나와서. 네, 근데- 야한 것도 좀 허황되게 야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누가 칼로 도려내가지고 못 보게 해서 사춘기 때 굉장히 화가 난 적도 있었는데 네. 이 김용의 작품은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영웅문 3부작을 접하고 중국사 시험 100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오. 교과서도 봐야 했겠지만 복잡한 중국의 왕조들 이 계보를 외우는데 이것만한 작품이 없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정말 수학이나 과학, 화학 등 이 어려운 과목을 만약에 김용 선생이 소설처럼 썼다면
저도 아마 좀 서울대 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저도 그 이원복 교수의 알기 쉬운 유럽 이야기 만화책으로 보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조금 몰랐던 부분을 쉽게 이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영문만 봐도 일단 그 송나라 시대의 남북으로 갈리고 몽고가 침입하고 금나라 또 몽고가 원나라가 되고 또 명나라 왕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까지가 있고 다른 작품들에는 청나라 얘기까지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김용의 소설에 있는 그 언급됐던 역사적인 사실들만 또 열거해 놓은 팬들도 있긴 한데요. 네. 뭐 영문 3부 의천도령기 보면은 뭐 고려에서 온 손님이라는 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고려에서 온 무사와 뭐 이야기를 나누고 무술을 겨루는 경우도 있고요. 흔히 만화가게 등에서 보는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무협지와는 결이 다르죠. 아닙니다. 전혀 결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예, 다르죠. 실질적으로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김용 자체도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작품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물론 저희가 번역본을 보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국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네. 품격이 있고 저급하지 않고 그리고 시대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의 그 요약을 해보면 굉장히 가슴을 뜨겁게 하는 주제들을 담고 네. 있습니다. 뭐 영문 얘기를 하면 일단 일부 사조영웅전에서는 시대 배경이 또 남성 시대마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공을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 돌변해서 일단 한마디로 욕하면 나라에 대한 충이 되겠고요. 네. 지금 예. 그 홍재식 기자가 지금까지 그 한 달 넘게 저랑 이 K타운 핫 이슈를 하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을 더듬는 적이 없어요. 그 이유를 네. 제가 알아요. 왜냐면 도대체 이 많은 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는데 대단하네요 우리 홍재식 기자도. 예, 아니 김용 탁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아니 뭐 세월이 아쉬운 거죠. 그렇죠. 사실 김용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역사학과 고고학을 전공하면서 인문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72년 녹정기라는 작품을 끝으로 절필을 선언하는데요. 네. 그 후 뭐 개정판들 작업은 하긴 했지만 새 작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무협물의 대가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지만 본인 스스로는 무협 작가라기보다는 언론인이나 또는 평론가로서 평가를 받고 싶어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15작품이 40년, 60년 전에 나왔음을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도 무협소설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본인은 나는 평론가 언론이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절필 이후 또 한국에서는 이 절필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 짝퉁 같은 위작들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김용의 작품으로 둔갑해서 나오긴 하는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한 번만 이렇게 훑어봐도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졸렬했다고 합니다. 네. 손자병법은 2000년 넘게 지금 읽히고 있는데. 예, 그렇죠. 여하튼 한인타운 서점에서 김용의 무협소설 다시 찾는 발길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날씨 이게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니까 퇴근 후나 이 주말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신조염녀를 이제 책장에서 꺼내서 한번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봤는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 고려원 버전이 도대체 얼마나 하냐면 그랬더니 알라딘 중고서적 그 웹사이트 판매 사이트를 보니까 영문 1부 사조영웅전 고려원 판입니다. 5부. 그러니까 97년에 5판인데요. 그 6권 세트가 양장 세트가 17만 원입니다. 와 비싸네. 150불 한다는 얘기네요. 간만에 진짜 이 고려원 버전 그리워지긴 합니다. 고려원 버전 좀 찾아볼까요?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사든 빌리든 책방을 한번 또 새 책이든 흔 책이든 책방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고려원 버전으로 한번 우리가 이번 주말에 또는 퇴근 후나 한번 쌀쌀한 바람 맞으면서 이 김용 대가의 그 무협소설을 다시 한번 좀 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홍재식 기자 아주 이게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을 텐데 듣다 보니까 푹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